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준비한 발표는 그러니까 코로나 관련 뉴스를 제가 2020년도 한 해 동안을 수집을 해서 토픽 모델링하고 의미 연결망을 텍스트 분석을 실시한 논문이고요. 이 논문을 쓰게 된 문제 제기와 연구 배경은 저희가 감염병 대유행, 그러니까 팬데믹 상황을 저희가 이제까지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가 맞이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대화된 이유로 그것에 대해서 제대로 된 대비와 우리가 경험이 부족해서 또한 이제 한국 사회가 최초로 맞이하느라 정신없이 바쁘게 지나갔는데 언론 또한 어떤 사건 현황이 있으면 그것을 보도해야 될 가이드라인이나 아니면 행동 양식 같은 게 충분히 학습되어야 할 시간이 필요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급작스럽게 맞이하게 되면서 바쁘게 취재를 하고 돌아다니면서도 어느 것을 위주로 보도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옳은 일일까 아니면 우리에게 더 가치가 있는 일일까를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있어서도 혼동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한 해 1년 동안에 보도한 우리가 누적된 뉴스 보도 데이터를 우리가 분석을 해서 어떤 부분에서 언론사가 신경을 썼고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 어떤 의제나 어떤 프레임을 비주로 보도를 했는지를 우리가 분석해서 좀 가이드라인을 추후 형성할 수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이제 앞으로 혹시 비슷한 상황이나 아니면 코로나가 장기적으로 누적됐을 때를 대비해서 어떤 사건들을 좀 더 비중을 있게 보도를 해야 되는지 이 점에 대해서 혹시 우리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시 한번 세부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그러면 이제 어떻게 언론학적으로 어떤 뉴스를 위주로 보도를 했고 어떤 이슈가 좀 더 많이 나왔는지 그걸 알 수 있으려면 우리가 캐치를 할 수 있으려면 아젠다하고 프레임 위주로 저희가 언론학적인 배경을 통해서 이를 분석해보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대유행이 이제 사회에 야기하는 사건의 범주가 또 이제 지역적인 특징도 가집니다. 그러니까 특정 지역의 경우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인도의 특정 지방의 경우에는 굉장히 가난한 사람들이 많았는데 그래서 백신 접종이나 아니면 치료 의료 지원 같은 게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뭐 특정 지역 같은 경우는 집단 면역에 근접한 뭐 60%의 그 면역률을 갖추게 된다던가 아니면 특정 로컬적인 이슈도 또 있을 것이고 또 이제 아니면 특정 산업적인 이슈도 있을 것이고 오히려 코로나로 인해서 더욱더 산업이 가열차게 투자가 많이 되고 더 활발하게 진행된 확장된 산업이나 아니면 관광업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는 그런 그러니까 지역적인 이슈 그 차이도 있을 거라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각각의 변화에 대해서 어떤 언론사들은 중앙지나 지방지에 따라서 어떤 이슈를 중점적으로 보도할지 어떤 이슈를 선별할지 왜냐하면 언론은 한정된 시간을 가지고 가치 있는 뉴스를 최대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우리 사회나 아니면 언론사가 모토로 하는 타겟층에 대한 이슈를 선별해야 되는데 그런 우선순위를 예측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일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도됐던 2020년도 1년치의 뉴스는 비록 시의성이 조금 떨어지지만 우리가 최초 발병 이후에 1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으면 의제와 프레임을 위주로 분석할 수 있으면 나중에 앞으로도 좀 도움이 될 수 있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2021년 말에 이 발표를 말씀드리는 게 조금 시의성이 떨어지고 좀 송구스럽기도 하지만 제가 이 논문을 작성했던 시점이 이제 2020년도 말부터라 조금 시의성이 떨어지지만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 목적으로는 이제 뉴미디어 환경이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의 프레임과 아젠다 이론은 굉장히 고전적인 이론으로서 이 형성되기 시작한 시점이 이제 언론 환경에서는 뭐 종이 신문이나 아니면 뭐 기존의 텔레비전 위주의 뭐 동영상 매체라고 하면 기존의 올드 미디어 환경이었다면 현재는 이제 뉴 미디어 환경이 도래된 지 꽤 시간이 또 흘렀죠. 그래서 이제 뉴스 데이터도 이제 신문 데이터도 텍스트화돼서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미 쌓여 있고 그리고 이제 영상 데이터들도 유튜브나 아니면 거대 영상 플랫폼이 이제 설립된 지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또한 이제 데이터들도 영상 데이터들도 많이 쌓였겠지만 저는 이제
신문 뉴스 텍스트 데이터를 대상으로 이제 R 언어로 이제 빅데이터 분석을 했고, 그 분석 분야를 통해, 그 분석 기법을 통해서 기존에 있었던 올드 미디어 환경에서 발전된 이론인 프레임과 아젠다를 뉴미디어 환경에서인 그 텍스트 마이닝 기법과 접목을 시켜서 한층 더 기존에 있었던 이론에서 좀 더 확장된 부분을 좀 추구하고자 했습니다. 예. 코로나에 대해서는 다들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굉장히 다들 아시는 이슈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넘어가자면 저희가 코로나19에 대해서 최초 보도됐을 때는 감염병 이슈 그 자체에만 직접적으로 치중한 경향이 있습니다. 어디서 발병했고 발병자가 어디로 이동을 하고 있고 어디를 주로 들렸으면 최초 31번 슈퍼점퍼자 같은 경우 어디 소속이었다 이런 식으로 보도가 되다가 근데 이제 이게 장기화 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산업 구조가 굉장히 침체됐다. 그래서 자영업자들을 위주로 좀 더 예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추경이 지나치게 오래되고 있으니 장기적으로 봤을 때 국가 예산을 그렇게 지나치게 추경을 하면 안 된다. 이거 장기적으로 코로나가 진행되면 우리가 좀 버텨야 될 여력은 남겨야 되기 때문에 조금 조율을 할 필요가 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배달 업계가 굉장히 호황이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단순히 질병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인 영향을 가진 코로나가 이슈가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이슈들이 어디로 뻗어나갈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한 해 1년 동안 데이터를 분석을 해서 어떤 이슈들이 주로 나왔는지 의제설정 이론과 프레임 이론 그리고 네트워크 의제설정 모델을 주로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활용하였습니다. 의제설정 이론에 대해서 좀 더 간략하게 설명해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의제설정 이론은 구조적 토픽 모델링이라고 하는 데이터 분석 기법과 언론학계 이론, 그 기존 이론을 연결시키기 위한 부분을 좀 더 치중을 했습니다. 의제 설정 이론은 이제 각각의 미디어 매체들이 어떤 이슈를, what 아젠다를 좀 더 차용을 해서 비중 있게 보도할 것인가에 대한 그 이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보려면은 이제 어떤 토픽들이 뉴스들에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지, 이 뉴스 빅데이터 내부에서 어떤 토픽들을 뽑아낼 수 있는지를 연결을 시켜서 아젠다 이론과 함께 접목을 시켜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주로 집중적으로 본 이론은 프레임 이론이었는데 사실상 프레임 이론은 미시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거시적인 해석이 더 큽니다. 그래서 사실상 저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것은 전체적인 프레임, 뉴스 프레임, 코로나 관련 뉴스 프레임이 어떻게 한 해 1년 동안 진행이 되어 왔는지를 각각의 언론사 매체별로 특징을 준 것이죠. 그래서 이제 프레임 이론은 통상적으로 기존까지 올드 미디어 매체 환경에서 이 프레임 이론 연구는 이제 대체로 이제 프레임 유목을 미리 이제 만들어 가지고 실행을 하는 연역적 방법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연구하고자 하는 사건이나 이슈마다 이제 코딩 요소를 직접 만들려는 매번 다르게 만들려는 비납적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연역적 방법은 기존에 있었던 지표를 마치 인용을 하듯이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응용이 좀 가능하다는 점과 선행 연구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있고, 귀납적 방법의 경우 특정 사건을 좀 특징적으로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죠. 하지만 이제 미디어 환경이 온라인 위주로 바뀌게 되면서 이런 기존 언론학 이론에도 변화가 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뉴스 빅데이터 환경이 형성되면서 기존의 방식만으로는 좀 한계가 있다는 해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었고요. 97년도부터 이제 컴퓨터를 활용해서 각각의 단어와 단어가 동시적으로 출현하는 빈도가 높으면 이 공통 출현 빈도로 봤을 때 이제 이들을 모아서 하나의 프레임으로 재구성할 수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런 그 연구자의 제안을 바탕으로 계속 지속적으로 이제 뉴스 프레임 분석에서 이제 컴퓨터 텍스트 마이닝 연구 기법을 적용한 연구들이 계속해서 나왔고요. 제 연구 또한 그러한 연구 흐름을 따르고 있습니다. 네트워크 의제 설정 모델은 이제 더 나아가서 이제 서브 토픽, 세부적인 기존의 토픽 모델링은 조금 거시적으로만 봐주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텍스트가 텍스트 간의 연계성을 보기 위한 기법인데요.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거시적으로 텍스트 분석에 접근을 하다 보니까
각각의 텍스트들과 키워드들이 어떤 연으로 중요한 의지가 됐는지 이 상대적인 이 텍스트와 텍스트 간의 상대적인 우열이나 뭐 우선순위에 대한 명확한 과정이나 답을 제시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발전된 모델인 네트워크 의지설정 모델까지 이 이론적 배경에서 구성을 해서 사회 연결망 분석에 의한 효과 검증을 제안하고자 하였습니다. 제가 이게 사실 이 뒤에 보면은 이 가로치고 참고 문헌이 붙어 있는데 PPT 안에서는 사실 참고 문헌을 제가 미처 작성하지 못했는데 제 졸업 논문을 기반으로 한 거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자면 이제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참고 문헌이나 이런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내용은 제 졸업 논문 참고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트워크 의제 설정 모델은 이제 기존의 의제 설정 모델에서 조금 더 발전된 부분인데 제가 이제 코로나19 관련 뉴스 보도의 프레임을 파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지하고 지방지 간의 각 매체 간 의제 설정 네트워크가 상관성 어느 정도로 달라지는지 어떤 구성체를 보이는 양태를 보이는지를 좀 보기 위해서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연구 문제 1번은 제가 그냥 굉장히 추상적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구체적인 방법론과 분석 결과를 보겠다는 연구 문제는 1-1로 제가 구성을 했습니다. 연구 문제 1-1은 조선일보와 한겨레, 영남일보와 전북일보의 코로나19 관련 뉴스 빅데이터의 분기별, 섹션별 구조적 토픽 모델링 결과는 어떻게 구성되며 어떤 차이를 보이는가이고요. 연구 문제 2번은 이제 각각의 구조적 토픽 모델링 분석을 통해서 주요 의제를 뽑아냈으면 그 의제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뉴스 데이터 분기별 의미 연결망 분석 결과 이걸 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지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코로나19는 전체적인 사회적인 의제로서 각각의 언론사들이 보도함에 따라서 사회 전체적인 부분을 보여줄 수도 있고 지방 언론사 같은 경우는 로컬 이슈에 굉장히 좀 더 신경을 많이 쓰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비교를 해서 보고자 했습니다. 분석법원 절차는 사실은 이게 졸업 논문 부분에서 전체를 다 가져온 게 아니고 이게 양이 좀 많다 보니까 일부만 발췌를 해서 제가 좀 사용하다 보니까 이 분석 모델 자체도 약간 상당히 좀 단순화된 경향이 있습니다. 이 점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뉴스 빅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전처리를 했고 토픽 모델링을 실시했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했고 추가적으로 감성 분석도 실시를 해봤습니다. 세부적인 이 분석은 이렇고요. 이 모델도 사실 제 졸업 논문에 더 자세하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제가 조선일보와 한겨레는 중앙지 집단으로 영남일보와 전북일보는 지방지 집단으로 했는데 저희가 이제 한국언론재단의 비카인즈 빅데이터 아카이브 플랫폼을 사용을 했는데 지방지 집단에서 영남 지역의 경우 영남일보가 가장 보도된 발행한 지 오랜 기간 동안 뉴스를 보도했고 전북일보 또한 비카인즈에 있는 지방지 전남 전북 지역을 통틀어서 이 전체적으로 보도 발행 일자가 가장 오래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발행 일자를 기준으로 선정을 했고요. 그리고 각각의 수집한 뉴스를 4분기로 나눴는데 1분기에 1월, 2월, 3월 이렇게 2분기에 4월, 5월, 6월 이렇게 3개월씩 배분을 해서 집단별로 또 분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이제 R을 사용해서 구조적 토픽 모델링을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토픽 개수 값을 180개로 처음에 진행했는데 사실 이제 180개를 하니까 에러가 좀 많이 발생을 해서 100개로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토픽을 전체 100개를 뽑아냈는데 100개면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안에서 나름대로의 제 분석 기준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이제 100개로 분류를 했고요. 그걸 대상으로 STM을 실행을 했고 의미 연결망 텍스트 네트워크 분석을 했고 추가적으로 감성 분석을 시행했습니다. 바로 보시겠습니다. 이 보도량을 전체적으로 기본적으로 봤는데 현재 총 5만 건 이상의 뉴스 빅데이터를 사용을 했고요. 수집을 해서 이제 수집에는 이제 비카인즈를 활용을 했고요. 이제 조선일보와 한겨레를 보시면 조선일보 경우는 경제적인 이슈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고요. 코로나 관련을 해서. 그리고 이제 한겨레 같은 경우는 사회적인 문제에 좀 더 집중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지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이제 영남일보와 전북일보와 굉장히 유사한 패턴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이 보도량 자체가
섹션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둘 다 이제 사회적인 부분이 굉장히 높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 문화 순으로 이제 큰 차이는 뭐 나타나지 않았지만 지방지와 중앙지를 봤을 때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적 토픽 모델링을 실시를 했는데 토픽 개수를 제가 이제 180개를 했다가 다시 100개로 이제 산정을 했는데 이 토픽 모델링의 토픽 합리적인 토픽 개수를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마치 요인 분석에서 스프리 도표를 사용하는 것처럼 4개의 도표 기준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증 체내 오독값과 그 의미 일관성은 이제 높아야 되고요. 그리고 하한과 그리고 잔차는 낮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4개의 기준으로 분석해 봤을 때 토픽 100개가 가장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100개로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0개의 토픽으로 생각을 하면 사실상 이건 등장 확률이기 때문에 고른 모든 토픽이 고르게 나타난다고 가정하면 각 토픽당 1%가 1%의 확률이 적정값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 이상은 어느 정도 나타난 각 분기별로 1% 이상이 꾸준히 일관적으로 유지되는 토픽을 선정하는 게 옳겠다고 생각을 해서 주요 의제, 각 언론사들이 주요 의제로 선정을 했다고 판단한 근거로는 토픽 발견율이 1% 이상인 것들만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정한 토픽들 기준에서 수학적으로 이제 컴퓨터가 계산해줬기 때문에 각각의 토픽이 비슷한 토픽들도 많이 나타났습니다. 비슷한 내용을 가진 토픽도 나타났기 때문에 중복되는 경우 하나의 토픽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한 코로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는 코로나 상황에서도 우리 영화는 영화 기생충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할 정도로 굉장히 한국 영화에 대한 인기가 국제적으로 굉장히 뜨겁다 이렇게 나타나면 코로나로 검색된 건 맞지만 코로나 자체에 대한 큰 영향이 있는 이슈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제외를 했습니다. 그래서 총 12개 토픽을 다시 재선정했고요. 이 결과는 이런데 이 결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자면 제가 중앙지와 지방지 간의 그 전체적인 이슈와 중앙지가 보도하는 중요한 의제와 지방지가 보도하는 중요한 의제의 비중을 비교하기 위해서 분석을 돌린 결과 전체 12개를 가방을 먼저 앞에 걸 먼저 보여드리면 토픽 번호는 100개 중에서 그냥 제가 임의로 붙인 거기 때문에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코로나 상황에서의 수능 부식이나 뭐 고사장 방문의 풍경, 코로나 상황에서 노동 문제 이런 부분은 이제 갈수록 좀 더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요. 근데 이제 비중값이 이게 0.004이기 때문에 이게 100분율로 진행해서 4%, 조선일보의 경우 4%라고 보시면 이해하시기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3개의 이슈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2개의 이슈는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이는 반면에 크게 차이가 중앙지나 지방지 있다는 간에 보도 비중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스크, 소독제, 이 매점 매석이나 아니면 물류가 좀 부족하다, 잘 배분이 되지 않았다 이 문제는 특히 지방지에서 좀 더 비중이 높게 보도한 것을 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중소기업 소상공인 어려움 마찬가지로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지만 위에 두 개의 이슈와는 다르게 가면 갈수록 보도 비중이 떨어진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료진 노고 및 민원 부족에 대해서는 지방지가 조금 더 높게 비중이 더 높게 나타났고요. 이 사회 일자리나 사회 안정망에 대한 논의는 이제 지방지가 좀 더 비중이 크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12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 지역 확진자 발생 및 대응에 대해서는 굳이 어느 언론사나 할 것 없이 전반적으로 다 비중을 높게 보도를 하고 있고 재난지원금도 이제 처음에 같이 논의가 됐다가 전체적으로 떨어지긴 하지만 사실상 보시면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중대본이나 뭐 질병청 대응 및 평가에 대해서도 가면 갈수록 큰 차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이제 가면 갈수록 하락하고 있는 비중이 하락하고 있는 걸 볼 수 있고 신천지에 대해서 제가 중앙지와 지방지에 대해서 나눠서 이게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지방지와 중앙지 이슈 중에서 이 의제가 좀 큰 차이가 나지 않을까 좀 궁금해서 이 의제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지만 하지만 분석 결과 중앙지에서도 지방지에서도 그렇게 크게
둘 다 높은 기준으로 보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장기적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를 봐도 이게 큰 차이가 없이 하락세를 원만하게 모든 언론사에서 보인다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물론 질적으로 어떤 보도 프레임, 서브 토픽을 발행을 했느냐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일단 양적으로는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론사건 모두 다 중요시 여겼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방지에서 자기 지역 이슈라고 해서 뭐 특별히 좀 보도를 덜 했다거나 뭐 숨겼다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교육 변동의 경우에는 조선일보보다는 한겨레나 지방지에서 좀 더 높았고요. 그리고 이 의제는 사실상 이 의제가 잘 뽑힌 게 맞나 좀 의심스러웠는데 일단은 제가 일단 캐치는 제외는 하지 않았는데 중앙지에서 좀 더 정부 여당이나 뭐 정치 지도부에 대한 이슈를 좀 더 많이 비중을 두고 있다. 그러니까 코로나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크게 기존의 언론사들의 보도 관행이나 경향성에 대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관점은 예, 죄송합니다. 30분 해야 되니까 예. 지금 이렇게 하면 1시간 해야 될 것 예, 같아요. 죄송합니다. 결론으로 좀 나눠주세요.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좀 오래 걸려가지고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구조적 토픽 모델링에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특정 의제들을 제외하고는 이제 전반적으로 중앙지와 지방지 집단에서 동일한 의제를 비중으로 설명을 하고 있었다면 몇 가지 의제에 있어서는 이제 비중이 낮아지고 이 대부분의 의제들은 비중이 높아진 반면에 낮아진 반면에 이제 높게 나타난 차이가 있었고 그리고 중앙지와 지방지와의 차이가 있었던 의제는 이제 중앙지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정부 여당이나 정치적인 이슈, 중앙 정치적인 이슈가 중앙지에서 높았고 지방지에서는 이제 생활적인 부분에서 큰 비중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연구 문제 2번은 의미 연결망을 제가 좀 더 보여드렸어야 했는데 그냥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자면 그 중앙지인 조선일보 한겨레 경우 이제 제가 연구 문제 주요 의제 2번은 그러니까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 재난지원금 관련해서 그 하나만 뽑아서 말씀을 지금 여기 PPT에는 거기에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재난지원금 관련해서는 이제 조선일보와 한겨레의 경우 이제 국가 예산이나 중앙 정치 행정적 이슈의 비중이 높았고 조선일보는 이제 전문가의 반대 의견을 좀 더 세부 프레임을 좀 더 비중이 높게 각 분기별로 계속해서 배정을 했기 때문에 좀 부정적으로 서브 토픽을 전달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방지 경우에는 이제 부정어 수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적었다는 점, 감성 분석 결과, 그리고 이제 세부 프레임이 지방민이나 자영업자 고통이나 뭐 지원금 수령 방안 등에 대한 정보 전달이 위주로 이제 세부적인 프레임이 형성된 것을 봤을 때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는 좀 더 지방지는 긍정적으로 프레임에서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제 연구의 결론은 이제 제가 기존에 있었던 그 올드 미디어 매체 환경에서 발전되었던 프레임 이론과 의제 설정 이론을 이제 텍스트 마이닝과 연결을 시켜서 확장하는 데 그런 흐름을 따르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구조적 토픽 모델링을 형성을 해서 토픽 일관성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각각의 분기별로 일관된 토픽들의 비중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었다는 점이 이제 연구의 이제 함의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반면에 이제 분석을 굉장히 좀 깊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분석 과정과 해석 과정 자체는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해석을 하는 방법론을 조금 더 찾아보고 좀 더 그 방법론의 그 절차에 따라서 해석의 근거를 이제 명확하게 했어야 됐는데 좀 연구자의 조금 주관적인 해석에 조금 의존하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 분석 자체는 빅데이터 절차를 따랐다고 하더라도 해석 자체는 이제 약간 질적인 해석에 의존하지 않았나 하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제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이은수 두 번째 발제 좀 시작하고요. 끝나면 이 두 번 토론 부탁드리고 또 플로어도 가능하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서 여기 앉아 계시는 이게 계속 밑에 PPT 네, 빨간 공유 중지요? 지금 듣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상관 아니면 그냥 PPT 그게 아니고요. 여기 밑에 채팅이 계속 되고 있는 것 자동 같아요. 번역인 것 같아요. 번역 기능인 것 같습니다. 자막으로 저희 음성 인식을 해가지고 네네. 이런 예, 대기실에 누구 계시면 수락해야 되나요? 예, 수락하시면 이제 대기실에 있다가 이 회의실로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어떤 이제 화면 공유를 보시고요. 이제 이 화면을 누르시면 현재 바탕화면에 네네네. 있는 모든 환경이 이제 공유가 됩니다. PPT를 띄우시면 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은순입니다. 앞선 발제하셨던 분들이 다 부산에서 발제하셨는데 제가 대표로 오늘 올라왔습니다. 예, 동아대학교에 있고요. 지금 막 한방눈이 내리고 있는데 너무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금 이 주제와 어느 정도 연관이 있는 날씨가 지금 생방송으로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마음챙김, 여러분들은 혹시 어떤 건지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아마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게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잠깐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죄송한데요. 먼저 이렇게 앉아서 여러분 지금 이렇게 긴장하고 앉아 계실 수도 있고 그런데 편하게 앉아서 손을 배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제가 죄송스럽지만 5번의 이렇게 호흡을 함께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숨을 한번 쉬면은 배가 올라왔다가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배가 이렇게 꺼지잖아요. 근데 그 느낌을 잘 느끼시면서 5부터 세는데 5,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넷 이렇게 할 때 이 손이 배에서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느낌에 집중을 하면서 0까지 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숫자를 세고 그리고 손의 감각,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느낌에 집중을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카운트 하겠습니다. 5, 4, 3, 2, 1. 네, 이게 바로 마음챙김이라고 할 때 사실은 명상의 큰 분야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마음챙김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여러분의 호흡에 집중을 하는 그런 명상법이다. 혹은 주의 집중을 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제가 지금 학회장에서 이런 송구한 그 실습을 함께 해봤는데요. 제가 이 연구 주제를 생각한 지는 꽤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은 연구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가 좀 프로젝트로 장기적으로 해야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던 중에 소통학기 기획을 하게 됐는데 제가 발표자를 잘 못하게 돼서 굉장히 성급하게 제가 그러면 뭘 하나 발굴해 보겠습니다라고 하면서 마이닝을 하자라고 해서 제가 막 공부를 최근에 막 열심히 좀 한답시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2주도 직전에 그때서부터 사실 데이터를 모아가지고 너무 무리한 제가 욕심을 좀 부린 게 아닌가, 마음을 내려놨어야 되는데 라는 좀 굉장히 후회를 하는 2주간을 보냈는데 마지막까지 이렇게 실제 분석을 해내지 못하고 이렇게 늦게 이렇게 전달들이 좀 송구한 지금 사태가 좀 벌어졌습니다. 너무 토론자분들께 양해를 좀 구하고요. 일단 제가 이 마음챙김이라고 최근에 이제 훨씬 더 많은 사람들한테 얘기가 이제 회자가 된 이 주제에 관해서 이제 관심이 생긴 것은 이제 정신건강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 전공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이어서 관계 안에 정말 말 그대로 소통에 관해서 항상 연구를 해왔었고 정말 소통의 질을 어떻게 하면 좋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떤 근본적인 대안은 없을까라는 물음에서 오랫동안 찾다가 발견한 것이 이 마음챙김이라는 좀 개념이었습니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질 좋은 소통 그리고 마음이 통한다 혹은 공감 능력이 중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걸 어떻게 증진시킬지에 대해서는 크게 우리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많이 얘기가 되고 있지 않은 것 같다라고 해서 이 주제를 제가 일단 발굴은 해봤고요. 이제 송구하게도 제목으로는 토픽 모델링이라고 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냥 약간 주제어 텍스트 마이닝에 그쳤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텍스트 마이닝을 통한 국내 문헌 동향 분석으로 바꿨습니다. 네, 연구 목차는 이렇고요. 그리고 연구 배경은 앞서 이제 제가 설명드렸듯이 정신건강 혹은 이제 영적 건강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게 됐는데 여기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이 아주 뜨거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IT 기술까지 발전을 하면서 산업이 고도화됐을 때도 사람들은 이 산업을 이끌고 갈 어떤 창조적인 새로운 인재를 어떻게 우리가 만들 수 있을까? 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을 때도 어떤 창발성, 독창성과 관련해서 이 능력을 어떻게 크게 만들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또 마음챙김이 굉장히 각광받는 하나의 컨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챙김은 이제 명상이라고 제가 계속해서 말하지 않고 마음챙김, mindfulness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명상이라고 할 때는 조금 종교적인 느낌이 훨씬 더 강하지만 마음챙김이라고 했을 때 이제 처음에 신경과학이나 심리학, 의학, 뇌과학에서 경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하나의 과학으로 좀 자리매김한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음챙김이라는 개념을 명상과 조금 구분해서 사용을 하게 됐고요. 최근에 뭐 앞서 말씀드렸듯이 의료뿐만 아니라 교육기관 그리고 기업에서도 굉장히 각광받는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마음챙김 훈련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걸 어떻게든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제 또 전공 분야 플러스 또 다른 영역에서도 한번 관심을 기울여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 주제를 좀 발굴을 해봤고요. 앞서 우리가 함께 이제 제가 송구스럽게 요청드렸던 그 연습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은 5에서부터 0까지 셌을 때 망상 혹은 번뇌를 하지 않고 혹은 다른 생각을 하지 않고 온전히 숨을 쉬셨습니까? 만약에 그러셨다면 여러분들 마음챙김을 잘 하신 거고요.
5부터 0까지 이걸 숫자를 셀 때 혼자서 가만히 한번 세봐야지 하면은 처음엔 잘 되지가 않아요. 5만 가지 생각들이 막 들면서 중간에 숫자 세는 걸 까먹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챙김을 설명하면 보통 의식적으로 현재 순간에 무비판적으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지만 첫 번째 굉장히 몰입감 있는 주의 집중을 처음에 설명을 하고요. 그리고 무비판적으로라고 있는 것은 라고 할 때는 현상을 있는 그대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의식적으로라고 할 때는 awareness라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자동적으로 습관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마음을 거기에 집중한다, 마음을 둔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하면서 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최초에는 잔 카바진이라는 이 학자가 그 하버드 의대에서 그 수술을 받은 분들 그리고 굉장히 큰 환자분들 고통을 갖고 있던 환자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MBSR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실제 굉장히 효과를 보게 되면서 이 마음챙김의 실제 프랙티스가 시작이 됐고 각광을 받게 되었습니다. 많은 국외 연구에서 실제 정신적인 집중뿐만이 아니라 그리고 정신과적 치료에서도 실제로 도입이 되고 있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생리학적으로도 심혈관 건강이나 그리고 콜레스테롤 레벨에도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또 커뮤니케이션,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학에서는 서포티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해서 지지적 커뮤니케이션, 이렇게 부모가 지지하고 가족이 서로 간 지지를 해주는 그리고 person-centered message라고 해서 그 개인화된 메시지를 잘 만들어내고 그 사람들 동감해주는 능력 이 연구를 할 때 최근에 좀 도입이 되어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마음챙김은 불안이라고 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의 성격, 성향으로도 실제로 연구가 되고 또 다른 하나는 스테이트, 상태로도 또 연구가 되어온 그런 상황입니다. 이론적 배경은 긍정심리학이라는 프레드릭슨의 Broaden and Build Hypothesis를 기반으로 해서 굉장히 연구가 많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최근 긍정사회자본이라고 해서 이제 사회자본이라고 하면은 사람들의 이제 기업이나 어떤 특정 네트워크에서의 그런 사회자본, 관계망을 구축해낼 수 있는 사회자본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조직 내 안에서 어떤 긍정자본이라고 해서 긍정사회자본의 개념으로도 조직험 혹은 비즈니스 쪽에서도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자기결정성 이론과 계획된 행동 이론에서 자기조절력과 관련이 있는 중요한 변인으로 연구가 되어 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마음챙김의 개념을 이제 저는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몇 가지 단계별로 시행을 할 예정인데, 이제 먼저 우리나라의 트렌드와 외국의 트렌드, 매체 분석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대인 소통 관점에서 실제 우리 커뮤니케이션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이걸 활용할 수 있을지 이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 그 EEG라고 해서 휴대용 내전도 촬영할 수 있는 뭐 감마파, 알파파, 베타파라는 그런 좀 신체 생리학적인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해서 예전에 그 서베이라든지 그리고 실험 연구의 한계를 좀 벗어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때도 이 마음챙김 변이들을 함께 사용을 해서 좀 커뮤니케이션 학의 외연을 넓히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상황에서 텍스트 라이닝 혹은 토픽 모델링은 제가 최근에 배워온 것을 그냥 한번 활용해 보겠다. 그리고 앞서 이제 뉴스 기사 보도를 강대한 선생님께서 하셨는데 그걸 앞으로 할 예정인데 한번 문헌 분석을 이렇게 한번 제시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해서 제가 좀 급조해서 시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좀
실험적인 것으로 좀 봐주시고요. 아껴오는 조언으로 많이 좀 발전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 본 그 연구를 하기 위해서 논문에서 데이터를 수집했는데요. 이제 웹 오브 사이언스에 가면은 KCI 한국어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논문 분류가 아예 되어 있어서 거기서 논문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수집된 논문은 2004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원래는 1995년부터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제 수집된 건 이때서부터였고 최종 받은 논문에서 초록을 포함하지 않은 논문은 분석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기본 패키지를 제가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고 자료 전처리와 키워드 분석까지만 일단은 했습니다. 그리고 토픽 모델링은 지금 수행 중인데 여러 가지 지금 문제 봉착을 해서 사실 슬라이드에서는 그런 문제들을 제가 좀 제시를 했는데 일단 시간 관계상 결과 위주로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아이디어 차원에서 그 지금 이 연구 과제에 관해서 좀 얘기를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앞서서 이제 설명드렸듯이 사이콜러지 논문 수가 가장 많이 그 연구 분야를 봤을 때 가장 많았었고 실제 이제 교육학, 사회과학에서도 꽤 많은 이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제 종교에 비해서 사회과학 분야가 많은 이유는 당연히 이 마인드풀니스라는 이 분야는 굉장히 과학적인 자료, 근거 배경에서 시작을 했기 때문이라고 유추를 해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논문지가 어떤 논문지에서 많이 발행을 했는지 보면은 한국심리학회지 건강이에요. 여기에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치로 실제 마음챙김 논문 발표를 했고요. 다음이 스트레스 연구, 인문사회, 청소년학, 상담학 이렇게 해서 사실은 놀랍게도 이 마음챙김이 우리 인접학문과 굉장히 많은 연관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면은 재활치료라든지 실제 스포츠 심리학도 꽤 논문을 발표를 하고 있어서 네, 어느 정도 연관이 있음을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 시기별로 연구 동향을 보면 처음에는 4개의 그 논문이 2004년에 발행이 됐지만 2011년에 한번 피크가 있었고요. 그리고 2017년도에 굉장히 부수가 높아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건 사실 제가 마음챙김만 이렇게 뽑은 건데 실제로는 이걸 알아차림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넣으면 훨씬 더 논문 수가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제가 또 명상은 다 지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문이 급증하는 추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컨셉이 어느 정도 우리 사회에 던져주는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제 연구 결과로 주요 키워드 분석을 했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보면 그 프로그램, 효과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좀 과학적으로 집단 간 비교 분석을 한 연구들이 많았을 거라는 좀 예상이 들고 앞서도 그 학술지 이름에서도 봤겠지만 스트레스라든지 심리와 관련된 그 주요 어들이 실제 클라우드에서 크게 가시적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러 난관들이 좀 봉착이 돼서 지금 타픽 모델링을 하기 전에 DTM을 만드는 행렬관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해도 그 콜퍼스라고 하는 벌레타일 그 말뭉치에서 뭐 하나가 제거가 안 되는지 계속해서 DTM에서 넘어가는 타픽 모델링 그 단계에서 지금 한 3일간 계속 이런저런 책을 보고 있었는데도 해결을 하지 못한 지금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처음으로 사실은 공부만 하다가 실제 자료로 좀 이렇게 돌려봤을 때 이 토픽 모델링을 할 때 이 전처리의 과정이 정말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고전적으로 우리가 내용 분석을 커뮤니케이션 하기 전에 하잖아요. 그때 내용 분석
에서도 물론 객관적으로 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빅데이터 분석도 굉장히 개인적인 주관적인 부분이 앞서 강대한 선생님도 말씀하셨지만 개입될 여지가 굉장히 많은 것을 좀 깨닫게 됐었습니다. 이제 그게 이런 단계에서 보면은 추출하는 단어 수들이 이런 식으로 뭔가 잘못 처리가 되거나 혹은 다르게 처리를 하면은 이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좀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제 마지막 끝에 보면은 이제 이런 보통 토픽 모델링을 할 때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토픽 모델링을 하거나 이제 이어서 보통 워드2백을 이용해서 텍스트 딥러닝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가장 처음에 있는 이 전처리 단계가 사실은 사회과학자가 공대 쪽과 좀 다른 방식으로 접근을 할 때 이때 이제 불용어 사전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한 단어 처리를 어떤 식으로 또 할 건지 여기에 관한 이제 좀 고민들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한 단어 처리를 못해서 여기서 멈추게 됐는데 어찌 보면은 마음챙김은 이제 보통 불교 근본이 있고 거기서 한자들을 가지고 오게 됐을 때 선, 그리고 한 단어, 개, 점, 해 이런 게 다 한 단어의 좀 중요성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질적으로 은는 이가 이런 것들하고 다르게 분류를 어느 정도 해볼 필요는 있는데 하지 못하겠고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커뮤니케이션학에서 이런 좀 언어적인 측면에서 이 정처리를 조금 더 고민을 해가면서 이 방법론을 좀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좀 해본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끝으로 후속 연구에서는 사실 굉장히 할 부분들이 많아요.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건강 캠페인에서 각종 정신질환을 인터벤션하는, 개입하는, 중재하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해 볼 수도 있을 테고 그리고 이제 불안의 문제, 이게 스트레스와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수치를 낮추기 위해서 각종 이제 수업에서도 활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스피치 수업 같은 경우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이걸 당장 도입해서 학생들 가르칠 때 사용을 해보면 너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들도 하고 있고 제가 다음 학기에 사실은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를 하려고. 그리고 스마트폰 과몰입이나 게임 과몰입 이런 경우도 이제 최근에 정신장애 중독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함께 활용이 가능하고 앞으로 웰니스와 웰에이징과 관련해서 저도 이런 시계를 차고 있는데 이런 스트레스 지수와 함께 감마파, 알파파 이런 여러 가지 안경이라든지 이런 게 부착이 되는 헬스케어 시스템과도 연동을 해서 앞으로 미디어 분야, 뉴 미디어 분야에서도 접목해서 커뮤니케이션의 외연을 넓히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발제자쌤 두 분도 앞에 오셔서 답변도 듣고 이렇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가지고 바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세훈 박사님하고 상영 교수님. 일단 토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를 하실 분은 카메라에서 하시는 게 좋아요. 줌으로 그래요? 그 토론도 말씀하실 분은 나가서. 나가서. 그러면 토론자 선생님 앞에 나가셔서 시청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시간대도 그런데 어차피 완성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거기서 나오면 예예. 알아서 선생님이 대신 마이크 잡고 안내만 해주시고. 시간이 많지 않아가지고 4분 정도. 네, 알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어른대다 오세훈입니다. 그분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화면 때문에 이걸 붙이게 되면 설명을 하겠습니다. 네, 이게 지금 한 분 논문은 박사 논문 중에 일부이고 한 분 논문은 지금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개별 논문들에 대해서 얘기하기보다는 이 세션의 주제인 저는 토픽 모델링과 관련해서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2008년으로 이제 제가 잠깐 옛날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제 2008년에 제가 다음에서 뉴스 편집실장으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개발팀에서 그때 이제 저희가 이제 광우병 파동 때문에 다음 뉴스가 많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그 편집을 기계가 대체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가져왔던 기술이 있습니다. 그게 토픽 모델링이었습니다. 그 토픽 모델링을 봤을 때 저는 어떻게 반응하냐면 반응할 수밖에 없었냐면은 제 직원들의 일자리가 걸려있기 때문에 저게 분명히 이걸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편집을 대체할 수 있을 것이냐, 저건 문제가 없는 거냐, 저게 기술이 저거 하더라면 정답일 것이냐, 그 문제를 파고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문제를 파고들다가 저거는 절대로 사람을 대체할 수 없다. 앞으로 어떤 것들이 나오더라도 대체할 수 없을 것이라는 나름의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엄청나게 싸웠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근데 커뮤니케이션 학계에서도 갑자기 토픽 모델링 논문이 2014년부터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굉장히 당황스러웠는데 그 논문들의 심사를 많이 맡았습니다, 솔직히. 근데 쉽게 통과시켜온 적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저거는 분명히 좋은 기술이지만 저 기술이 갖고 있는 한계도 분명히 있는데 그 한계에 대해서 지적하시는 분을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돌렸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저 알패키지에서 그 알패키지 쓰신 거 다 보여주셨는데 그 패키지 자체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이 뭐냐면은 한국어 말뭉치 문제들이 많습니다. 한 단어 문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전부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한국어 말뭉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자연어 처리 기술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그 첫 번째 강경환 dok사님도 얘기를 해주시면서 주관적 해석의 문제가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다 얘기해 주시지 절대로 기술이 한다고 해서 객관적이거나 공정하지도 않죠. 없는데 그러한 한계, 그러니까 저는 커뮤니케이션 학에서 앞으로 커뮤니케이션 학계가 토픽 모델링을 써가지고 이렇게 나왔어요라는 논문을 가급적 지향하고 이 패키지로 해서 이런 결과들이 나왔는데 이러이러한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보완을 했다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만약 강경환 박사님의 저 논문을 저보고 지금 다시 쓰라 그러면 나온 결과에서 토픽 모델링을 통해서 내가 분석해야 되는 기사들, 주제들에 대한 가르마 정도를, 가이드 정도를 얻었고 그 가이드에 따라 가지고 직접 내용 분석을 해볼 겁니다. 직접 내용 분석을 해서 이렇게 봤을 때 이 분석법으로는 어떤 한계가 있었다. 그래서 난 이런 분석을 통해 가지고 이걸 보완해서 그거를 해서 조금 더 시간을 단축해서 많은 양을 내용 분석할 수 있었다라는 식의 내용으로 보완하면은 전 더 좋은 논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저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고. 마찬가지로 이은선 선생님 논문도 저도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나오셨던 그 토픽 모델링에서 나왔던 그런 문제들, 그 하나하나 난관을 해결하고 또 다른 난관이 나올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고요. 왜냐하면은 완벽한 기술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제어를 계속 뽑아내는 것도, 그러니까 강대한 박사님 그 부분에서도 토픽 주제들은 아마 직접 다 설정하셨을 거예요. 그 기억들만 나온 거고, 보고서. 마찬가지로 저 지금 마음 챙김과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가 나올 텐데 똑같은 문제 또 다시 들어갈 거예요. 그럼 결국 주관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그 주관적인 해석이 할 수밖에 없다는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한계를 적시하고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이건 사람의 힘을 빌렸다. 기계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식의 접근이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김선배님께서 바로 띄워주시겠습니다. 예, 군산대학교 미디어문화학과 송혜엽입니다. 저도 토픽 모델링 제가 실제로 해본 거는 그래도 한 3, 4년 전인 것 같고, 아까 앞에서 오세욱 박사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커뮤니케이션 분야에서도 토픽 모델링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을 많이 하는 게 언젠가부터 좀 유행처럼 된 것 같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토픽 모델링에 대해 아까 오세욱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좀 부정적이고 저희가 어떤 연구 방법론이 새롭다라고 해서 이거를 적용한다고 거기에서 꼭 어떤 함의를 이끌어낼 수 있는 것인가. 저희가 연구의 기본적인 목적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다면은 사실 엄밀한 과학적인 절차에 따라서 우리가 기존에 발견하지 못했던 어떤 새로운 것, 거기서 함의를 찾아내는 것인데 그냥 대부분의 많은 연구들이 토픽 모델링 그리고 뭐 R이건 파이썬이건 어떤 프로그램을 사용해서건 있는 패키지를 그대로 돌려서 결과를 보여주는 선 내에서 멈춰있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두 분 연구가 뭐 그랬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라 아무래도 그냥 전반적인 토픽 모델링에 대한
그 종합 토론을 해서 이렇게 말씀드리게 됐는데,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사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실제로 해봤을 때 이제 단어 처리라든가 전 처리 같은 것들이 굉장히 까다로웠고, 뭐 여기서는 제가 썼던 것들과 뭐 다른 패키지 이런 것들을 사용하신 것 같기는 한데, 항상 결국에 그 결과에서 처리가 잘 되지 않는 분들이라거나 뭐 단어 같은 것들이 적절하게 분리되지 않는 문제들, 그런 것 때문에 결국 손을 또 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방법론 자체가 이것만 가지고 해서 무언가 저희가 좀 임팩트 있는 결과를 끌어내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사실 결국은 연구자가 자기 관점이나 주관, 이론적인 틀을 가지고 다시 해석하는 과정이 중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코로나 이제 보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 학회 토론, 다른 학회 토론에서 이제 오랜만에 내용 분석을 실제로 하신 박사님이 두 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그 내용 분석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 쪽에서 많이 하는 거고, 이쪽 분야의 독자적인 어떤 연구 방법론인데, 저희가 토픽 모델링이 뭐 새롭고 뉴하고 뭔가 세련돼 보인다고 이쪽만 추구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기사 내용을 하나하나 보면서 거기에서 어떤 의미를 발견하는 내용 분석이 사실은 좀 더 튼실하게 이루어지고, 아니면은 토픽 모델링은 그거를 보조하는 방식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토픽 모델링 하는 과정들을 보여주시면서 뭐 단어 어휘가 어떻게 분리됐고, 이제 이런 토픽 개수를 정하는 건 이런 기준으로 정했다라고 했는데, 결국 저희가 뭐 통계에서도 비슷하게 하는 행동들이지만은 그 결과가 저희가 이론적인 거랑 정합하게, 그리고 결과가 그냥 저희가 숫자를 보고 판단한 게 아니라 보는 사람 누구나 봤을 때 그럴듯하게 나오는 게 사실은 저희가 이론적인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연구자분들께서 이제 토픽 모델링 돌리는 거에서 그치시는 게 아니라, 사실은 뭐 하실 때 기사 내용까지 다 살펴보셨겠지만은 그런 것들이 필요하고, 토픽 모델링을 하시면서도 사실 소수의 샘플을 가지고 쓰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토픽 모델링이라는 거를 만약에 해야 되는 경우라면 거의 전수에 가까운 데이터 그냥 수집해서 적용하는 게 아니라면 사실 사람이 하는 게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정도의 데이터를 분석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고민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30분에 끝내고 40분에 세션이 시작돼야 됩니다. 그래서 뭐 답변보다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좋은 말씀들이에요. 제가 여러 세미나를 가봐도 이렇게 토론자 두 분이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하셨는지 너무 좋은 그런 코멘트를 주셨습니다. 특히 마음에 와닿았던 것이 이렇게 나왔어요라는 문구를 지향하자. 방법론에 천착을 해야 되지만 방법론에 집착해가지고 새로운 방법론이 마치 어떤 새로운 뭔가를 비전을 제시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왔어요. 저도 사실 이 연구가 어떤 말을 하고 싶은가 첫 번째는 특히 어떤 새로운 것들을 주장하고 싶은가 되게 궁금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왔어요. 새로운 방법론 나오고 거기에 뭐가 많이 있습니다. 방법론 중심적인 연구, 이론 검증 중심 연구가 우리가 미국보다 훨씬 심하다라는 그런 메타 연구가 나왔어요. 저도 미국에서 양적 연구로 박사 공부를 쓰는 사람이고 석사도 양적 연구를 썼지만 미국보다도 훨씬 더 양적 연구에 빈도되어 있고 대학생 중심 표집들이 많고 뭔가 새롭게 나오는 연구 방법론을 매달리는 그런 풍토, 우리나라의 풍토에 대해서 이제 지적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같은 거 다룰 때는 정말 아까 얘기했지만 사람이 하는 연구, 사람이 좀 더 숨결이 들어가는 그런 연구들을 통해서 현재 어떤 대안들을 제시하고 여기를 고민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4개 신문을 택한 것도 제가 봤을 때 조금 그냥 우리가 통상적으로 생각하는 4개 신문. 근데 거기서 좀 더 벗어나서 정말 지금 많은 사람들이 어디서 정보를 얻고 있고 어디서 코로나 관련해서 여러 가지 그 대응들을 하고 있는가 좀 더 분석이 필요하지 않을까. 마음 수련, 마음 챙기는 부분도 저도 마음 수련 활동을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매주 가서 했는데
참 의미가 있었고 이걸 커뮤니케이션하고 연결하는 연구가 앞으로 또 나올 수 있다. 다만 방법론은 좀 더 사람들의 목소리 들어보는 방법론을 좀 취하면 어떨까. 그 우리 사회과학의 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우리 소통학의 문제 미국보다 더 미국적이다. 그리고 사람이 중간에 없는 게 모든 걸 숫자로 지금 풍겨주시는 그래서 결과가 나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것을 그치는 이유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각오를 이런 세션을 통해서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연구는 비판받는 것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그 비판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세션 너무 감사드리고요. 플로아에서도 질문을 듣고 싶은데 지금 끊으라는 우리 집행부 지시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이 아니고 좋은 말씀해 주셔서 너무 잘 들었습니다. 두 번째 세션을 해주세요. 마지막 세션을 해주세요. 노광 박사 아니면 제가